네, 진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3장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 빨리 시작할게요. 자, 그동안 생체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1장에서 배웠죠. 그리고 생체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그리고 또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제 효소에 대해서 촉매되는 생체 내의 물질 대사,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물질 대사 메타볼리즘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캐타볼리즘하고 쪼갠 분자를 다시 에너지를 써서 합성해서 몸에 필요한 다른 분자들을 만드는 에나볼리즘으로 나눌 수 있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자, 물질 대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글루코스, 포도당의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공부를 좀 해보죠. 포도당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이 포도당 분자가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이 짝대기,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한 전자를 나타내는 거죠. 이 경우에는 4개를 공유하고 있고 짝대기가 2개면 짝대기가 하나면 2개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화학결합 짝대기가 사실 모두 다 에너지예요. 교수님, 그런데 어떤 책을 보면 포도당의 구조가 육각형으로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효수학 배울 때 친핵 공격이라는 걸 배웠죠. 친핵 공격, 뉴클리오필릭 어택에 대해서 배웠죠. 자, 보시면은 조금 전에 봤던 포도당의 구조인데 요 카르보닐 카본, 산소와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요 탄소는 뭔가 친핵 공격을 받기 쉽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한쪽 끝에 있는 탄소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 이렇게 부르는데 구조상 이 5번 탄소의 옆에 있는 이 하이드록실 그룹 수산기의 OH가 이쪽을 딱 공격하기 쉬운 그런 포지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구부려 가지고 뭐 겨드랑이를 긋거나 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손으로 자기 그 팔꿈치 뒤에 있는 이 접히는 부분을 만지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5번 탄소가 딱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 공격하기 쉬워서 5번 탄소의 OH가 1번 탄소를 공격해서 이게 연결돼요.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연결되면은 여기에 있는 1번 탄소에 있는 이 산소가 어디론가 도망가겠죠. 얘가 공격당하니까 한쪽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1번 탄소에 있는 산소가 이 그림상으로 오른쪽으로 도망가서 이쪽에 붙으면은 알파 아노머라고 부르고, 이게 왼쪽으로 도망가면은 베타 아노머라고 불러요. 뭐 왼쪽, 오른쪽 이런 건 뭐 저희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2번 탄소와 같은 쪽 혹은 반대쪽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올바른 해석 방법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피셔 투영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걸 사실 1번 탄소하고 6번 탄소가 연결된 거잖아요. 여기가 1번 탄소고 여기가 6번 탄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산소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된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하워스 투영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가 1번 탄소를 공격하여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결합이 생겼죠. 5번 탄소와 1번 탄소가 연결되어 고리 형태의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다 다 C자를 써줘도 좋지만 C자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H를 다 써줘야 되는데 다 생략한 거죠. 그래서 모든 꼭지점에는 다 C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가 아닌 곳에는 이렇게 산소나 질소인 경우에는 이렇게 O 또는 N이라고 표현을 해주죠. 여기 6번이 아니고 여기는 5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6번 탄소는. 그래서 5번 탄소와 1번 탄소가 연결되어 있다. 포도당은 실제로 수용액에서 열린 형태, 이런 열린 형태와 육각 고리 형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전환된다. 하지만 이 밸런스가 어때요? 화살표가 이쪽이 더 길죠. 그 얘기는 이 열린 형태보다 고리 형태가 좀 더 안정적이라서 대부분 고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각형 고리로 이루어진 당을 퓨라노즈라고 불러요. 퓨라노즈. 그리고 오각형으로 생긴 걸 우리가 파이라노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포도당의 풀 네임은, 이건 알파 형태, 이건 베타 형태. 이 OH의 위치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알파 형태, 위로 올라가면 베타 형태. 위로 올라간 이 친구는 베타 디 글루코즈라는 뜻이죠. 그리고
육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글루코퓨라노스라고 불러요. 아주 적은 비율로,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4번 탄소의 5번이 아닌 4번 탄소의 OH가 얘를 공격해서 4번 탄소하고 1번 탄소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글루코파이라노스죠. 아주 드물게 존재하죠. 불안정하겠죠. 금방 열린 형태는 아니면 육각형 형태로 돌아가겠죠. 포도당이 모든 당대사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당이지만 다른 6탄당, 탄소가 6개인 당인 갈락토우스와 과당, 프럭토우스도 여기 보여드릴게요. 갈락토우스는 포도당처럼 주로 육각형을 이루고 프럭토우스, 과당은 주로 오각형을 이루어요. 여기 오각형을 이루는 꼭지점에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 있고 바깥쪽으로 하나씩 더 있죠. 그래서 탄소가 모두 6개인데 과당은 주로 오각형을 이룬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세이자 대표 대장 당분인 포도당이 대사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같은 육탄당에 갈락토우스도 있고 과당도 있는데 왜 하필 포도당님이 대세일까요? 이 책을 따라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넘어가라. 해당 작용을 들여다보자. 첫 번째, 자, 해당 작용은 모두 10단계의 효소 반응에 의해서 글루코스, 포도당이 피루부산, 파이루베이트 2개로 쪼개지는 과정이에요. 포도당은 보시다시피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피루부산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탄소 3개짜리 탄수화물이에요. 탄소 3개짜리 탄수화물은 아니고 탄소 3개짜리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자, 그래서 편의상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고리를 이루지 않은, 원래 고리를 이룬 게 더 많이 존재하지만 고리를 이루지 않은 짝대기 형태의 포도당부터 시작할게요. 이 탄소가 왜 1번이라고 불리느냐? 6개의 탄소 중에서 가장 많이 산화된 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1번 옆에 있는 게 2번이고 두 번째로 산화된 게 2번이 아니고 1번 옆에 있으면 2번, 2번 옆에 있으면 3번, 3번 옆에 있으면 4번 이렇게 불러요. 자, 탄소 누가 가장 많이 산화되냐? 이 표를 잘 봐두세요. 가장 많이 산화된 것은 산소를 가장 많이 붙이고 있는 거죠. 카르복실산,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죠. 이게 1등, 그리고 2등은 산소가 하나만 붙어 있고 여기 산소가 하나만 붙어 있는 이 형태를 알데하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2등, 그리고 산소는 하나인데 수소가 더 많이 붙어 있죠. 수소가 붙어 있으면 산화가 아니라 환원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3등은 알코올, 그래서 1등은 카르복실산, 2등은 알데하이드, 3등은 알코올. 자, 가장 많이 산화된 거. 여기는 알코올인데 혼자 알데하이드니까 애가 1번이죠. 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해당 작용의 1단계는 ATP에 있는 파스페이트, 인산을 갖다가 글루코즈에 붙여주는 단계인데 어디에 붙여주냐?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붙일 수 있지만 6번에 붙여요. 왜? 나중에 이 6탄당인 글루코스를 절반으로 쪼개야 되는데 대칭적으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1번 또는 6번에 붙여야지 돼요. 근데 1번은 지금 OH 그룹이 없어서 인산을 붙이기 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6번에 붙여요.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해당 작용의 첫 번째는 헥소카이네이즈, 헥소우즈를 6탄당을 갖다가 인산화시키는 효소다. 그래서 이름이 헥소카이네이즈예요. 헥소카이네이즈에서 글루코즈의 6번 탄소에 인산이 달라붙어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로 바뀌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아까 그래서 글루코즈를 둘로 쪼갠다 그랬죠? 대칭적으로. 그러면 1번 탄소에도 인산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1번 탄소는 지금 알코올 그룹이 없어요. OH 그룹이 있어야지 인산화되기가 쉬운데 OH 그룹이 없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바꿔줘요.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모레이즈 혹은 포스포글루코즈 아이소모레이즈라는 이성질화 효소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여기 1번 탄소에 OH가 있는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로 바꿔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알데하이드 그룹, 이 산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건 어떻게 될까? 그건 이 2번 탄소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의 아이소모, 이성질체인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로 바뀌게 된다. 자, 1번 탄소에
인산화가 될 수 있게 OH가 있는 알코올 그룹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대신 1번 탄소에 있던 알데하이드 그룹이 2번 탄소로 옮겨와서 케톤 그룹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이 형태가 프럭토즈고, 프럭토즈에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었기 때문에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의 이름이 프럭토즈 과당 6인산. 자, 프럭토즈로 바뀌면서 1번 탄소에도 인산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엔자임은, 이 과정을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1번 탄소의 ATP로부터 인산을 떼어서 1번 탄소에 붙여서 뭘 만드냐? 프럭토즈 1,6-비스포스페이트.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대칭적인 두 개의 탄소 3개짜리 물질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도 모자를 판에 에너지를 썼죠. 여기서 ATP 첫 단계에서 하나 쓰고 두 번째 단계에서 ATP를 또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쪽쪽 뽑아내기 위해서 ATP에 에너지를 써가면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투자하는 과정. 자, 해당 작용의 첫 번째 스테이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 이것을 투자하는 스테이지, 투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하는 과정. 지금까지 글루코스, 포도당 1개가 ATP 2개에서 인산을 받아서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로 전환되었어요. 그런데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인 해당 작용인데 왜 에너지가 많은 분자로 알려진 ATP를 쓸데없이 2개나 낭비하는 거죠? 그 참 좋은 질문이야. 일단 고에너지 분자인 ATP를 2개 투자하는 이유는 나중에 더 에너지를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형태로 포도당을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일단 이해해. 나중에 더 쉽게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일단 투자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학생이 물어보죠. 교수님, 왜 ATP 왜 에너지가 많은지 ADP와 인산으로 분리하면 왜 에너지가 나오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잠깐 글루코즈의 첫 번째 스테이지, 투자 스테이지에서 잠깐 일시정지, 포즈하고 여기서 돼지코가 아니고 일시정지 마크예요. 그리고 여기서 ATP가 왜 에너지가 많은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가 고에너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인 이유를 짚고 넘어가자. 궁금하죠? 왜 에너지가 많은지. 자, ATP가 고에너지 분자인 이유는 ATP 구조를 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기로 하고 생체 내에 ATP 외에도 많은 고에너지 분자가 있지만 ATP가 가장 공통적인 에너지 원천으로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 지구촌에서 공통 화폐로 쓰이는 게 뭐예요? 주로 미국 달러가 제일 많이 쓰이죠.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국제 무역이라든가 국제 금융이든가 서로 통일해야지만 훨씬 간편하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ATP 외에도 다른 고에너지 분자도 많지만 지구상에도 뭐 중국 돈이라든가 뭐 캐나다 돈이라든가 유로라든가 다른 돈도 많지만 US 달러가 쓰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고에너지 분자도 많지만 뭐 GTP도 있고 뭐 TTP도 있고 다 에너지 액면가는 똑같아요. 일단 태초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핵산 RNA의 구성 성분이고 RNA가 단백질이나 DNA보다 지구상에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RNA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 성분을 아직도 생명체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TP죠. 전 세계의 통화, 커런시가 달러화를 쓰는 것처럼 고에너지 분자를 한 가지로 통일해야지 효소들에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맞는 얘기예요. 자, 공용 통화로 쓰이는 이유를 대충 짐작했을 것이고 이제 화학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왜 고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ATP의 구조예요. ATP 여기 염기인 아데닌. 아데닌에 5탄당인 라이보스가 붙으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데노신에 5번 탄소에 인산이 하나 붙으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2개 붙으면 다이포스페이트, 3개 붙으면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이름이 ATP예요. 그런데 이 결합이 다들 달라요. 여기 결합은 우리가 포스포 여기 이쪽 결합 5번 탄소와 첫 번째 인산에 붙어 있는 이 결합을 여기 따라가면 포스포 에스테르 결합. 우리 에스테르 결합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건데 안에 탄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탄소 대신에 포스페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포스페이트가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포스포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부르고 요 두 개의 결합은 베타 인산하고 감마 인산이 붙어 있는 것은 이쪽하고 좀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포스포 안하이드라이드 본드라고 불러요. 결합이 조금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다르죠. 그죠? 이쪽에 또 더블 본드가 없는데 이쪽은 산소 양쪽으로 더블 본드가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알파 인산이 붙어 있는 것은 포스포 에스테르 결합, 베타와 감마 인산이 붙어 있는 것은 포스포 안하이드라이드 결합. 자, 그래서 실제로 글루코즈나 프럭토즈에 결합한 인산은 PO, O, O, 뭐 CH2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대부분의 책에서 그걸 퉁쳐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기 귀찮으니까.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3개죠. 3개에서 여기서 첫 번째 감마 포지션에 있는 세 번째 붙어있는 포스페이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가 되는데 이때는 포스포 안하이드라이드 본드가 끊어지게 돼요. 이때는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에너지가 많이 밖으로 방출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1몰라이고 온도가 278도 K이고 1아톰, 1기압에서 그때 깁스 프리 에너지, 자유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7.3kcal per 몰이다. 굉장히 에너지가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두 번째 베타 포스페이트가 떨어질 때도 이때도 역시 똑같은 포스포 안하이드라이드 결합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똑같은 에너지가 나와요. 마이너스 7.3kcal per mol. 고에너지 방출이죠. 반면에 알파 포스페이트, 가장 가까이 있는 포스페이트가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절반도 안 나와요. 마이너스 3.6kcal per mol. 저에너지 방출. 여기서 보듯이 포스포 안하이드라이드 결합이 끊어질 때는 큰 에너지가 발생하지만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 끊어질 때는 적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통출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 정말 ATP가 ADP 플러스 PI, ADP가 AMP 플러스 PI에 반응해서 델타 G가 큰 음의 값,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ATP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고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랑 구조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자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빨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순간 자유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델타 G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구조를 보고 한번 알아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유, 여기 음전화 있고 여기 음전화 있고 여기 음전화 있고 음전화 있죠. 음전화들이 억지로 같은 곳에 몰려 있으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하겠죠. 이것들이 서로 밀치는 힘들을 억지로 지금 밀치는 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빨리 떨어지고 싶어 해요. 마치 스프링을 억지로 뭉쳐놓은 것처럼 빨리 밖으로 늘어나고 싶어 해요. 또 하나, 마치 이 자석 두 개를 같은 극을, 밀치는 같은 극을 억지로 붙이고 있는 것처럼 분자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열받고 있죠. 그죠? 딱 떨어지면 서로 회피하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공명, 리즈넌스. 이거 두 개 붙여야 돼요. 리즈넌스. 공명이라는 거 들어봤냐? 분자의 공명. 삼국지 공명. 좀 썰렁한 아재개그이긴 한데, 자, 공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루이스 구조, 원자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을 작대기 혹은 점으로 그리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분자 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벤젠 구조는 이중 결합이 여기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또 이렇게 생겼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거든요. 한쪽에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는 다 알죠? 그러면 공명 안정화, Resonance Stabilization에 대해서 들어봤니? 전자들이 공명할 수 있는 구조에서 넓게 퍼져 있으면 그만큼 분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명 구조를 가지는 분자는 안정화되어서 에너지 함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전자가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외워두면 편해요. 전자가 좀 더 놀 공간이 넓죠. 전자가 왔다 갔다 할 공간이 넓으니까 좀 더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좀 더 전자들이 편해서 그 분자 자체가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명 구조를 가지는 분자는 안정화되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함량이 적다. 공명 구조를 가지면 더 안정화되어서 에너지 함량이 적기 때문에 공명 구조가 없는 구조에서 공명 구조가 있는 구조로 되면은 델타 G가 네거티브가 된다. 에너지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ATP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인과 산소 사이의 결합을 한번 봐봐. 똑같은 산소인데 여기 인에 결합하고 있는 산소가 여기 3개 있죠. 이쪽에는 물론 양쪽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산소인데 이중결합이 사실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죠. 이쪽은 안 되죠. 이쪽은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산소는 양쪽에 결합을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굳이 이 위쪽에 있는 산소하고만 이중결합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원래대로 그리면은 여기는 네거티브 찰지가 없고 음전하고 없고 왜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여기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음전하가 하나씩 있는데 굳이 이 서쪽과 남쪽에 있는 산소만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고 얘만 이 음전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니까 북쪽에 있는 산소랑도.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이중결합이 북쪽, 서쪽, 남쪽에 있는 산소 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 부분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절대값이 1인 음전하지만 여기는 1은 안 되지만 뭐 2를 갖다가 3으로 나눈 뭐 3분의 2 정도의 음전하가 이 세 개의 산소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고 여기 더블 본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전하도 하나의 산소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전하량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명하는 산소끼리 부분 전하를 나눠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하고 여기 베타 포스페이트하고 알파 포스페이트의 경우도 굳이 이중결합이 여기만 있을 이유는 없죠. 북쪽에 있을 수도 있고 남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알파 포스페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ATP가 ADP로 가수분해되면 분자들의 공명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 한번 보세요. ATP가 ADP와 포스페이트로 가수분해되면은 원래는 공명이 여기에서만 일어나고 여기서만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포스페이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는 북쪽, 서쪽, 남쪽에서만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쪽 동쪽에 있는 산소에 붙어 있는 전자까지 다 공명할 수 있죠. 좀 더 공명을 많이 하죠. 포스페이트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ADP의 경우에도 원래는 여기 남과 북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양쪽에 하나씩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이중결합이 못 생기고 그죠? 근데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북쪽, 남쪽, 서쪽에서 모두 공명을 할 수 있겠다. 공명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죠. 둘 다 모두 공명이 더 많은 산소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어서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공간이 넓어져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분자가 안정화되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함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왜?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에너지 함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 G가 절대값이 큰 음의 값이다.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다. G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ATP에서 ADP 플러스 PI로 되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델타 G는 네거티브가 된다. ADP, 똑같은 방법으로 ADP가 AMP와 PI로 가속될 때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똑같이 그리면 되죠. 반면에 AMP가 아데노신과 인산으로 떨어질 때는 산물 중 하나, 생성물 중 하나, 인산만 공명에 의해서 안정되고 이 아데노신은 얘는 공명이 추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되지 않죠. 두 개의 산물 중 하나만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비교적 적다. 어떤 경우보다 ATP가 가수분해되는 경우, ATP가 가수분해되는 경우보다 적다. 누가? AMP가 가수분해되는 경우가. 그죠? 이 그림도 잘 봐주세요. 해당 작용 스테이지, 투자 스테이지가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 하고 그 2부 순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